챕터 1. 황혼의 평온. 서울 강남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30평대 아파트. 이곳에서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70세의 그는 43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다 5년 전 은퇴한 평범한 노인이었죠. 키 168cm의 약간 구부정한 어깨, 성실했던 교사 시절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단정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부엌에서는 68세의 아내 박순희 씨가 여전히 활기차게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했던 그녀는 은퇴 후에도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43년 차인 이 노부부는 이제 서로의 모든 습관을 달달 외우며 살고 있었죠. 이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40세의 아들 김민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인천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37세의 딸 김지영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간호사가 되어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며 의사인 남편과 한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노부부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둘만의 시간을 즐기려 노력했어요. 영수의 하루는 비교적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오전에는 독서나 바둑, 오후에는 동네 동호회 모임이나 가끔 옛 동료들과의 만남이 전부였어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반면 순이의 생활은 조금 더 활동적이었어요. 주 3회 정도는 오전에 아쿠아로빅을 하러 나가고 오후에는 종종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거나 쇼핑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옛 병원 동료들과 정기 모임이 생겼다며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외출을 하곤 했어요. 처음에 영수는 아내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아내가 우울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안심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내의 외출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병원 동료들과의 모임치고는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았고 그 시간도 꽤 길었습니다. 보통 오후 2시쯤 나가서 저녁 7-8시에 들어오곤 했으니까요. 또 하나 이상했던 점은 아내가 외출 전후의 태도 변화였어요. 외출 전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화장을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처럼 액세서리까지 챙겨가곤 했어요.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온 후에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말도 많아지고 저녁 준비도 더 정성스럽게 했어요. 영수는 이런 변화들을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멋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 같으니 굳이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물어봐도 대답이 항상 비슷했어요. 김수간호사, 이수간호사와 차 마시고 왔다거나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커피 마셨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병원 동료분들과 그렇게 자주 만나는지 말이에요. 순이는 잠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은퇴하고 나서 서로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거라고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친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영수는 아내의 눈빛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43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자신의 관계는 여전히 원만했고 큰 문제도 없었어요. 다만 어딘지 모르게 아내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일상이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대화가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영수는 혹시 자신이 너무 단조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내가 지루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아내의 외출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오히려 자신도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단순한 친구들과의 모임일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영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최근 들어 아내의 행동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해 보이던 노부부의 황혼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3년간 쌓아온 신뢰와 일상이 작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직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마치 조용한 지진 같은 변화가 이 집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챕터 2. 의심의 시작.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늦잠을 잔 영수는 아내가 이미 아침 준비를 마치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순이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영수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자 순이는 수간호사 언니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같이 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병문 안용 과일 바구니 대신 평소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어요. 영수가 그럼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순이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며 나중에 같이 사러 갈 거라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영수는 아내가 나간 후 평소보다 일찍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침실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정리정돈을 중시하는 아내가 서랍을 열어두고 간 것은 처음이었어요. 서랍을 닫으려다가 영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종이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어요. 카페 영수증, 식당 영수증, 그리고 놀랍게도 꽃집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영수증들의 패턴이 이상했어요. 대부분이 강남역 근처의 고급 카페나 레스토랑이었는데 혼자 가기에는 너무 비싼 곳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꽃집에서 5만 원짜리 꽃다발을 산 영수증도 있었는데 집에서 그런 꽃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영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아내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에서는 매달 일정하지 않은 금액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0만 원, 15만 원, 30만 원. 금액은 제각각이지만 인출 날짜를 보니 아내가 외출하는 날과 거의 일치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 개인 통장이었습니다. 영수가 모르는 사이에 매달 50만 원씩 어딘가로 이체가 되고 있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김아무개라는 이름으로 계좌 이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녁 7시쯤 순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기분 좋은 표정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수는 아내에게 잠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순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오늘 집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며 영수증들과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냐고 그리고 매달 김아무개한테 50만 원씩 보내는 건 뭐냐고 물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진정하더니 사실 친정 조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다고 영수한테 말하면 또 걱정하실까 봐 혼자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친정 조카라면 우리 결혼식에도 왔을 텐데 기억하기로는 순이 친정 쪽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들은 뭐냐고 혼자서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갔느냐고 물었어요. 순이는 그게 사촌 쪽이라며 멀리 있는 친척이라 영수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대답했어요. 가끔 조카와 만나서 사업 이야기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수가 그럼 자신도 한번 만나보겠다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순이는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그 친구가 워낙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한다며 괜히 부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43년간 함께 산 부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영수가 정말 친정 조카가 맞는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자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오히려 영수가 너무 의심이 많아졌다며 나이 들더니 의처증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추궁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의처증이 아니라 사실이 궁금한 거라고 매달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노후 자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남편인 자신이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둘은 큰 소리로 다투었어요. 순이는 끝까지 친정 조카를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영수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름이나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어요.
다툼 끝에 순이는 그럼 이제부터는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영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친정 조카였다면 왜 이렇게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친정 일로 도와주는 것일까요? 다음 날부터 영수는 아내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외출 전 화장하는 시간, 옷 고르는 패턴, 돌아온 후의 표정 변화.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영수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직접 아내를 따라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43년간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3. 충격적인 장면.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순이가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화장실에 있는 척하면서 아내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순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목에는 영수가 10년 전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어요. 영수가 어디 가냐고 물어보자 순이는 김수간호사랑 커피 마시고 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전에는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이가 나간 후 10분 뒤 영수도 서둘러 외출했어요. 다행히 아내는 버스를 타고 갔기 때문에 택시로 뒤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게는 앞에 가는 370번 버스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버스는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영수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강남역에서 내린 순이는 지하철역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어요. 순이가 들어간 곳은 라 메종이라는 프랑스 레스토랑이었어요. 점심시간 코스 요리가 1인당 8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영수는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10분 정도 기다린 후 영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이가 어떤 남자와 함께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 것이었어요. 그 남자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성이었는데 잘 정돈된 머리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분위기였어요. 순이는 평소 영수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수줍어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 남자 역시 순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손이 떨려서 커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43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난 후 순이와 그 남자는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팔짱까지 끼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뒤따라가면서 혹시 호텔로 가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지만 다행히 그들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서 영수는 더 가까이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는 귀를 기울였어요. 남자는 순이에게 오늘 선물 고맙다며 넥타이 취향이 완전 자신 스타일이라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순이의 목소리도 영수가 들어본 적 없는 애교 섞인 톤이었습니다. 남자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다며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대화가 영수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가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남편한테 들킬 위험은 없냐고 물었고 순이는 괜찮다며 우리 집 대출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영수는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 대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집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말 고맙다며 자신이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순이밖에 없다고 했어요. 순이는 별말씀이라며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조심하라고 요즘 영수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자가 그럼 당분간은 만나는 횟수를 줄일까 하자 순이는 아니라며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된다며 의심받을 만한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순이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벌써 이 시간이라며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영수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43년간 믿고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집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시간 후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다녀왔다고 인사했지만 영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바라보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이가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냐며 어디 아픈 데라도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영수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영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김수관 오사가 요즘 당뇨 때문에 고생이 많다거나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옷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모두 꾸며낸 얘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바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잠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 일을 견딜 수 없었어요. 아내를 직접 추궁해서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43년간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챕터 4. 숨겨진 진실. 목요일 오전 순이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영수가 오늘은 어디 가는 거냐고 평소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어보자 순이는 왜 그러냐며 또 김수관 오사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도 평소보다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영수는 김수관 오사 말고 진짜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말했어요. 순이는 신발끈을 매던 손을 멈추고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영수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요일에 강남역 라 매종에서 어떤 남자와 식사한 거 다 봤다고 말했어요. 순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영수는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이 본 것이 확실히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당황하면서도 그게 뭐가 문제냐고 끝까지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수는 뭐가 문제냐고 하냐며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서 팔짱 끼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집 대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었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앉은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4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고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이는 드디어 손을 내리고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미안하다고 하는 게 끝이냐고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김정호라는 사람이라고 건축 설계사이고 자신보다 5살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건축 설계사라고 반문했어요. 친정 조카가 아니라 말이냐고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처음 만난 건 2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서 일할 때였다고 그때 병원 증축 공사가 있었는데 그 담당 설계사가 정호였다고 말했어요. 영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자신들이 결혼한 지 23년째 되던 해였어요. 아이들이 아직 중고등학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수가 20년을 속였다는 얘기냐고 물어보자 순이는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인사 정도였고 공사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설명했어요. 영수가 5년 전이냐고 되묻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은퇴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고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때 정우도 이혼한 상태였다고 말했어요. 영수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은퇴 후 활발하게 외출을 시작한 것도 그 시기와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냐고 물어보자 순이는 처음에는 정말 옛 동료로서 가끔 차 마시는 정도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냐고 물었어요.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럼 자신한테는 뭐였냐고 물었어요. 43년 동안 자신은 순이에게 뭐였던 거냐고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순이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어요. 영수와의 결혼은 의무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나이도 적당하고 조건도 맞아서 결혼한 거였다고 그들 세대는 다 그랬다고 설명했어요. 영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1970년대 후반 그들이 결혼할 때는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나 소개로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43년을 살면서 사랑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티면서 정이라도 들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순이는 정은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은 아니었다고 정호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다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는 그래서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한 거냐고 물었어요. 화요일에 들었던 대화를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란 듯이 영수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 표정이었습니다. 영수는 다 들었다고 했다며 정호라는 사람, 사업 자금을 위해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순이는 급하게 그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정호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자신이 도와주고 싶었던 거라고 하지만 집을 담보로 잡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어요. 영수가 그럼 매달 50만 원씩 보낸 돈은 뭐냐고 물어보자 순이는 그건 정호가 정말 어려워할 때 조금씩 도와준 거라고 대답했어요. 영수는 계산해 봤습니다.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이면 총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남편 몰래 다른 남자에게 줬다는 얘기냐고 말했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더 있냐고,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게 있냐고 물어보자 한참의 침묵 후에 순이는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영수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함께 살 집이라고 반문했어요. 순이는 정호의 사업이 안정되면 자신들이 함께 살려고 했다고, 물론 영수와 이혼하고 난 후의 말이라고 설명했어요. 영수는 이혼하고 난 후라고 되물었어요. 언제부터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니었다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다고 대답했어요. 영수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영수가 그럼 민호와 지영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고,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려고 했냐고 물어보자 순이는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어요. 영수는 이해해 줄 거라고 반문했어요. 엄마가 43년을 함께 산 아빠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는 걸 이해해 줄 거라고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43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순이는 가면을 쓴 모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자 순이는 고개를 들고 영수를 바라봤어요.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4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5. 배신과 분노. 순이의 마지막 말을 들은 영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과의 삶보다 다른 남자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으니까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영수가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43년을 헌신적으로 살아온 남편보다 겨우 5년 만난 남자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냐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오히려 헌신적이라는 말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언제 자신한테 헌신적이었냐고 반문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영수는 학교 일에만 매달렸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집안일도 모두 자신의 몫이었다고 따져 물었어요. 영수는 그게 잘못된 일이냐고 맞섰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돈 벌고 아내가 집안일 하는 게 그들 세대에는 당연한 거 아니었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당연하다는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도 간호사로 일하면서 돈 벌었는데 왜 집안일까지 모두 자신이 해야 했냐고 영수는 집에 와서 신문 보고 TV 보고 주말에는 골프나 치러 다녔다고 지적했어요. 영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신이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래도 바람을 피울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있었으면 자신한테 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43년 동안 참고 살다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순이는 말했다고 소리쳤어요. 몇 번이나 말했는데 영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여자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거나 먹고 살만한데 뭘 더 바라냐 그런 식으로만 대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분명히 아내가 가끔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가 되냐고 반박했어요. 5년 동안 자신을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우리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함께 살 집까지 알아볼 이유가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정호는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감정을 공감해주고 자신을 여자로 대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가정부나 육아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지적했어요. 영수가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민호와 지영이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어보자 순이는 아이들한테는 엄마도 인간이라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대답을 듣고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행복할 권리라고 했냐면서 그럼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43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자신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순이는 영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70살의 새로운 삶이라고 반문했어요. 순이가 정신이 나간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영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평소 주말에만 안부 전화를 하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한 것이 이상했지만 영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민호는 어머니가 괜찮냐며 아까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전화해서 어머니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번호로 연락한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름을 너무 친근하게 부르는 거라고 순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나 보다라고 하더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김정호라는 남자가 실수로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관계가 아이들에게까지 노출될 뻔한 상황이었어요. 민호가 왜 대답 안 하냐고 묻자 영수는 어머니는 괜찮다고 휴대폰도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급하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그럼 그 남자분은 누구냐고 어머니를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다니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이는 옆에서 영수의 전화 통화를 듣고 있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영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순이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까지 들킬 뻔했다고 그 김정호라는 사람이 실수로 민호한테 전화한 모양이라고 지적했어요. 순이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창피를 당하게 생겼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안하다며 정호한테 조심하라고 했는데 라고 변명했습니다. 영수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소리쳤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 지영이었어요. 지영은 오빠한테 전화 받았는데 어머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면서 전화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냐고 추궁했어요. 영수는 그냥 어머니 병원 동료 중에 좀 무례한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정말이냐며 오빠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던데 혹시 어머니가 다른 남자분가? 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무슨 소리냐며 그런 일 절대 없다고 부인했지만 지영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솔직히 말해달라고 요즘 어머니가 자주 외출하신다고 오빠가 그러던데 혹시 정말로? 라며 계속 추궁했어요. 영수는 더 이상 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영수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지금은 좀 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지영은 분명히 뭔가 있는 거라며 내일 집에 가겠다고 선언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지영이 전화를 끊자 영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곧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어떻게 할 거냐고 순이에게 물어보자 순이는 아이들한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답했어요. 영수는 사실대로라고 반문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고 말할 거냐고 물었어요. 순이는 바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진정으로 정우를 사랑한다고 선언했어요. 영수는 43년을 함께 산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영수와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했잖냐며 의무적으로 산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영수는 이제 더 이상 아내와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했어요. 좋다며 그럼 이제 정말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순이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영수는 이혼하자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순이가 그렇게 김정우와 살고 싶다면 자신과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라고 말했어요. 순이는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다고 동의했어요. 영수는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건 법대로 하되 아이들한테는 순이가 직접 사실을 말하라고 했어요. 자신이 아이들 앞에서 순이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날 오후 민호와 지영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긴급하게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순이는 아이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다른 분을 만나고 있다고 그리고 아빠와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명하자 두 사람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지영이 엄마가 정신 나간 거냐며 소리쳤습니다. 68살의 새로운 사랑이라고 하냐며 화를 냈어요. 순이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며 자신도 인간이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화가 났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43년을 함께 산 아빠를 버리고 가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순이는 아빠도 새로운 삶을 살면 된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이기적인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날 가족회의는 큰 다툼으로 끝났어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순이는 자신의 마음은 바뀔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이는 별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43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따로 잠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남남처럼 지내게 된 상황이었어요. 챕터 6. 무너진 가정.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영수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4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부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영수는 절반을 달라고 하는 것 같다고 답했어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는 2분의 1씩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측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라면 위자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영수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사실 돈 문제보다는 43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더 슬펐습니다. 영수가 솔직히 말해서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말하자 변호사는 하지만 노후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70세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경제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어요.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수는 교사 연금은 있었지만 아직 몇 년 더 살아야 할 나이에 집까지 절반을 나눠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한편 순이는 김정우와 함께 새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전세금은 순이가 받게 될 재산 분할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상대방에 대해 조사를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 김정호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봤다며 개인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했어요. 몇 년 전에 큰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예상했던 대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 돈을 노린 거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그것도 그렇지만 더 문제는 그 사람이 이혼한 이유라고 말했어요. 전 부인이 그 사람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외도냐고 되묻자 민호는 그렇다며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사람과 순이가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민호가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영수는 말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답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인데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순이에게 민호가 알아본 사실들을 전했어요. 하지만 순이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건 다 과거 얘기라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영수가 5년 동안 순이한테 돈을 받아간 것도 과거 얘기냐고 물어보자 순이는 그건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한 거라며 지금은 사업이 안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아내가 완전히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무리 사실을 제시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노부부가 이혼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봤어요. 옛 동료가 정말 이혼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영수는 그렇게 됐다고만 답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이도 나이인데 이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영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43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마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더 힘든 것은 자녀들의 갈등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영 모두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연락을 거의 끊었어요. 특히 지영은 엄마 얼굴도 보기 싫다며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이런 상황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것이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드디어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혼 조건을 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은 혼인 기간이 43년으로 상당히 길고 특별한 귀책 사유가 부인 측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산 분할은 6대4 비율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순이는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집은 팔아서 나눠 갖기로 했고 예금과 기타 재산도 64로 분할했어요. 조정위원이 위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자 영수는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순이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순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43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박스에 담는 모습을 보니 영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후회 안 하냐고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순이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영수는 그럼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라고 답했어요. 순이가 집을 떠난 후 영수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집은 팔렸고 영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지만 마음은 무척 허전했어요. 몇 달 후 민호를 통해서 순이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호와 함께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민호의 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생활 패턴도 많이 다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김정호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돈 문제에 민감한 것 같다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순이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이가 갑자기 영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영수야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영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순이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라고 답했습니다. 영수는 순이의 목소리에서 후회의 기색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지영이랑 민호는 아직도 나한테 화났나? 라고 순이가 물어봤습니다. 영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어요. 순이는 그래 알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70세의 황혼기에 혼자가 된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배신한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영수는 작은 소주 한 병을 사와서 혼자 마셨습니다. 43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함께 여행을 갔던 추억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낸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순이에게는 의무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사랑이란 게 이렇게 허망한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영수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어요. 70년 인생에서 43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혹시 모르니 새로운 인연도 기대해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영수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겪은 거대한 배신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43년의 결혼 생활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영수에게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는 이제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사랑의 배신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려는 한 노인의 의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